12월의 첫 번째 주 끝무렵 라스티나크는 두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하나는 어머니의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큰 누이 동생의 편지였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필적들을 보고 그는 기쁨으로 가슴이 뛰는 것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몸을 들었다. 이 얇은 두 개의 종이장이 그의 희망에 대한 생사의 선고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부모의 궁핍을 상기하며 얼마간의 공포심을 품었지만 한편 자기에 대한 그들의 편애를 너무나 잘 느끼고 있어서 자신이 그들의 마지막 핏방울까지 빨아마셨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요청한 것을 너에게 보낸다. 이 돈을 잘 쓰도록 해라. 설사 너의 생명을 구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이처럼 막대한 액수를 너의 아버지 모르시게 나는 두 번 다시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우리 가정의 균형을 흔들 것이다. 그만한 돈을 만들려면 우리는 땅을 저당 잡히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나로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계획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도대체 어떤 성격의 계획이기에 나에게 얘기하기가 두려운 것이냐? 그런 설명은 만리장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란다. 우리 어미들에게는 그저 한마디 말로 족한 것이어서 그 한마디 말이 내게 불안과 걱정을 모면케 해 주었을 것이다. 너의 편지를 받고 괴로운 느낌이었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대체 어떤 감정 때문에 너는 어미 가슴에 그런 두려움을 일으켰단 말이냐? 너의 편지를 읽으며 내가 몹시 괴로웠으니 너도 편지를 쓰면서 몹시 괴로웠을 줄 안다. 도대체 너는 어떤 길로 들어서려 하는 것이냐? 너의 본 모습과는 다르게 외양을 꾸미고 공부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너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의 소비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사교계에 너의 생활과 너의 행복이 매여 있는 것은 아니냐? 나의 착한 외제나 너의 어미의 마음을 믿어다오. 비뚤어진 길로는 결코 훌륭한 것에 이를 수 없는 법이다. 인내와 인종이 너와 같은 처지의 젊은이들의 미덕인 것이다. 나는 너를 꾸짖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보내는 이 돈을 어떠한 슬픔과 연결짓고 싶지도 않다. 내 말은 아들을 믿는 만큼 또 앞날을 내다보는 어미의 얘기인 것이다. 너가 너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어미는 너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며 너의 의도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나가라 사랑하는 아들아 전진하라 라고 아무 두려움 없이 너에게 말할 수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어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의 기원과 우리의 축복이 정답게 동반할 것이다. 신중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어른처럼 현명해야만 한다. 너가 사랑하는 5사람의 운명이 너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다. 너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듯이 우리의 모든 운명은 너에게 달려있다. 너의 계획을 도와주십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 너의 마르시아크 아주머니께서도 이번 일에 엄청난 호의를 보여주셨다. 그분은 너가 얘기한 장갑 일까지 궁리하셨단다. 당신께서는 큰 조카를 편애하시는 것이 단점이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지. 나의 외제나 아주머니를 사랑해야 한다. 그분이 너를 위해 해주신 일은 너가 성공한 다음에나 얘기해 주겠다. 안 그러면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돈이 너희 손가락을 태울지도 모를 테니까. 너희 같은 어린애들은 기념품을 희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를 위해 무엇인들 희생하지 못할 것이랴. 아주머니께서는 너희 이마에 키스를 보내시며 이 키스를 통해 너에게 행복해지는 힘을 전달하고자 하신다는 말씀을 나보고 전하라고 하셨다. 이 착하고 훌륭하신 분은 손가락에 신경통만 없었다면 너에게 직접 편지를 쓰셨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께서는 잘 지내신다. 1819년의 수학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다. 잘 있으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누이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않겠다. 로르가 너에게 편지를 쓰니까. 가족의 자질구레한 일들에 대해 제잘 그리는 즐거움은 그 애의 몫으로 남겨놓겠다. 너가 성공하도록 하늘의 가호가 있기를. 오 그래 성공해라 나의 외제나. 내가 두 번 다시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 고통을 너는 나에게 겪게 했다. 나의 자식에게 주기 위해 재산을 갈구하면서
나는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럼 잘 있으라. 소식 없이 지내지 않도록 하고 끝으로 어미가 너에게 보내는 키스를 받아라.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외제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그는 딸의 환음을 갚아주려고 자기 은그릇을 비틀어 판 고리오 영감을 생각했다. 너희 어머니는 폐물을 비트셨다. 너희 아주머니는 유물 몇 가지를 팔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다. 너는 어떤 권리로 아나스타지를 저주할 것이랴? 그 여자가 자기 애인을 위해 한 짓을 너는 너희 장래를 위한 이기심을 위해서 모방한 것이다. 그 여자와 너 중에서 누가 더 나으냐?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학생은 견딜 수 없는 불같은 감정으로 오장육부가 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는 사고개를 포기하고 싶었고 그 돈을 갖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남모를 회한을 느꼈는데 인간이 인간을 재판할 때에는 어떤 회한의 가치가 잘 평가받지 못하지만 지상의 재판관에게 벌을 받은 죄인을 하늘의 천사는 이런 회한 때문에 흔히 용서해 주는 법이다. 라스티냐크는 누이의 편지를 펴보았는데 순결하고 우아한 누이의 글이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사랑하는 오빠, 오빠의 편지는 아주 때맞추어 도착했어요. 아가트와 나는 우리들의 돈을 너무 다른 방식으로 쓰고 싶어 해서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참이었으니까요. 주인의 시계들을 뒤엎은 스페인 왕의 하인과 같은 역할을 오빠가 해 주어서 우리는 의견 일치를 보았거든요. 외젠 오빠,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지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둘 모두의 욕망을 포괄하는 돈의 사용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가트는 기쁨으로 펄쩍펄쩍 뛰었어요. 결국 우리는 둘 다 하루 종일 미친 것처럼 들떠 있었지요. 그 증거로서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엄격한 태도로 말씀하기까지 하셨어요. 그 중이라도 좀 들었다면 우리는 더욱더 만족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괴로움을 겪는 데서 많은 즐거움을 발견하는 법이죠. 하지만 나만은 기쁨 가운데서도 생각에 잠겼고 슬픔을 느꼈어요. 나는 아마 나쁜 여자가 될 거예요. 너무 낭비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나는 허리띠를 2개나 샀고 코르셋의 끈 구멍을 뚫을 예쁜 송곳 하나를 사는 바보짓을 해서 돈을 아끼고 까치처럼 제 돈을 한 푼 한 푼 쌓아두는 뚱뚱부 아가트보다 돈이 적어요. 그 애는 200프랑이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 나는 겨우 50에퀴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단단히 벌을 받은 셈이죠. 내 허리띠를 우물 속에 집어던지고 싶어요. 그것을 두르고 다니기가 항상 괴로울 테니까요. 내가 오빠 돈을 훔친 거나 마찬가지죠. 아가트는 정말 귀엽게 굴었어요. 우리 둘이서 350프랑을 보내자 하고 그 애는 말했어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오빠에게 다 얘기하고 싶군요. 우리가 오빠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돈을 들고 둘이서 산보하듯 나갔어요. 일단 큰 길에 다다르자 우리는 리페크로 달려가서 왕립 운송회사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그랭베르시에게 그냥 그 돈을 주었어요. 우리들은 돌아올 때는 제비처럼 몸이 가뿐했지요. 행복은 우리 몸을 가볍게 해주나 봐 라고 아가트가 나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수천 가지 얘기를 주고받았지만 여기서 되풀이하지는 않겠어요. 파리 신사님, 모두 당신의 얘기였지요. 아, 오빠, 우리는 오빠를 정말로 사랑해요.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비밀에 관한 문제는 우리 아주머니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 같은 깜찍한 계집애들은 입을 다무는 것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대요. 어머니는 아주머니와 함께 은밀하게 앙굴렘에 다녀오셨는데 두 분 다 당신들 여행의 고등정책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셨어요. 여행 전 두 분은 오랜 회담을 거쳤는데 그 회담에는 남장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배제되었죠. 지금 라스티냐크 왕국에서는 커다란 억척들이 사람들 정신을 사로잡고 있어요. 공주들이 왕비 폐하를 위해 수놓고 있는 투명한 꽃무늬 장식의 모슬린 드레스도 깊은 비밀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2폭만 더 만들면 돼요. 베르테유 쪽으로는 담을 쌓지 않기로 결정되어서 울타리만 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곳 백성은 과일과 과수장을 잃게 되겠지만 외래인들에게는 멋진 전망을 제공하게 되겠죠.
추정 상속인께서 손수건을 필요로 하신다면 더 마르시아크 미망인께서는 각각 폼페이아와 헤르쿨라눔이란 명칭으로 지칭되는 그분의 보물상자와 가방을 뒤지셔서 자신도 알지 못하던 아름다운 네덜란드제 천조각을 찾아내실 것이 뻔합니다. 아가트와 로르 두 공주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실과 바늘 그리고 언제나 붉은색이 도는 두 손을 대령할 것이고요. 어린 두 왕자 동앙리와 동가브리엘은 흉측한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과일잼을 다 먹어버리고 누이들을 못살게 굴고 공부는 통 하려들지 않으며 새 둥지를 뒤지는 등 소란을 떨며 국법이 지엄함에도 불구하고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막대기를 만들어서 설치고 다닌답니다. 속되게 신부님이라고 불리는 교황의 특사께서는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딱총 싸움의 규범을 위해 신성한 문법 공부의 규범을 소홀히 하면 그들을 파문시켜 버리겠다고 위협한답니다. 안녕 사랑하는 오빠. 오빠의 행복을 위한 기원과 충만한 사랑을 이처럼 많이 담고 있는 편지는 없었을 거예요. 오빠가 돌아오실 때는 우리에게 해줄 많은 얘기거리가 있겠죠. 나는 큰 누이 동생이니까 나에게는 모두 다 얘기해 줘야 해요. 아주머니의 눈치로 보아 우리는 오빠가 사교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추측해요. 귀부인 얘기를 할 때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는 법. 오빠와 나는 서로 뜻이 통하죠. 우리들은 손수건 없이도 지낼 수 있으니까 오빠가 원한다면 우리가 오빠에게 셔츠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답해 주세요. 바느질이 잘된 멋진 셔츠들이 급히 필요하다면 우리가 즉시 만들도록 하겠어요. 파리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모양의 셔츠를 입는다면 본을 하나 보내주세요. 특히 소매 모양 말이에요. 안녕, 안녕, 오빠의 이마 왼쪽. 오직 나에게만 속하는 관자놀이에 키스를 보내요. 이 편지 뒤쪽은 아가트 몫으로 남겨놓는데 그 애는 내가 오빠에게 쓴 내용은 읽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지만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애가 편지를 쓰는 동안 나는 그 애 곁에 머물러 있겠어요. 오빠를 사랑하는 동생 로르드 라스티나크. 외제는 혼자 중얼거렸다. 오, 그렇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해야 한다. 이런 헌신은 보물로도 갚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싶다. 1,550프랑이라.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그는 또다시 중얼거렸다. 이 돈 한 입 한 입이 가슴을 찌르는구나. 로르의 말이 맞다. 피르먹을. 나에게는 거친 천으로 만든 셔츠밖에는 없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젊은 처녀는 도둑놈만큼이나 교활해지는가 보다. 자신을 위해서는 순진무구하고 나를 위해서는 용의 주도한 로르는 지상의 과오들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용서해주는 하늘의 천사와도 같구나. 사교계는 벌써 그의 것이었다. 재단사가 이미 불려와서 몸의 치수를 재고 갔다. 더 트라이우시를 보았을 때 라스티나크는 재단사가 청년들의 생활에 행사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재단사는 솜씨 여하에 따라 친구 아니면 치명적, 즉 양당 간의 하나이지 그 중간적 존재일 수는 없는 것이다. 외전에 만난 재단사는 자기 사업의 부성적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연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감사함을 느낀 라스티냐크는 후에 그 사람이 만든 두 벌의 바지는 연수입 2만 프랑 지참금의 결혼을 성사시켰음을 알고 있지라는 유명한 말을 하여 그 재단사의 성공을 도와주었다. 1,500프랑과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옷이라. 이 순간 가난한 남불 청년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는 상당한 액수를 손에 넣은 청년이 지니는 그 불가사의한 태도로 식사를 하러 내려갔다. 학생의 주머니 속으로 돈이 굴러드는 순간 그의 내부에는 자신이 기댈 수 있는 환상적인 기둥 하나가 솟아오르는 것이다. 그의 걸음걸이는 전보다 더 당당하고 그의 지렛대에 받침점이 생긴 것을 느끼듯 그의 눈길은 충만하고 사려 깊어지며 그의 동작은 경쾌해지는 것이다. 전날에는 겸손하고 소심해서 맥없이 주먹질을 당할 것 같던 사람이 다음 날에는 총리 대신이라도 때려 눕힐 것처럼 변하는 것이다. 그의 내부에 엄청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닥치는 대로 욕망을 품고 쾌활하고 관대하고 외향적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여태껏 날개가 없던 새가 온전히 날개를 되찾은 격이 되는 것이다.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뼈 한 쪼가리를 훔쳐서 깨뜨려 골수를 빨아먹고 또 내달리는 개처럼 돈이 없는 학생은 조그만 쾌락이라도 덥석 물어버린다. 그러나 호주머니 속에서 덧없이 사라질 금화 몇 잎을 만지작거려 볼 수 있는 젊은이는 자신의 즐거움을 천천히 음미하고 그 즐거움을 하나하나 헤아려보고 그 즐거움의 만족감을 느끼고 하늘로 떠오르는 느낌을 가지며 더 이상 비참이란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된다. 파리 전체가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빛나고 모든 것이 반짝이며 불타오르는 나이. 남자든 여자든 젊지 않고서는 아무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의 힘이 솟는 나이. 빚을 져도 심한 걱정에 사로잡혀도 모든 즐거움이 10배로 커지는 나이. 생강 조안의 생자크가와 생페르가 사이를 출입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살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리라. 아, 파리의 여성들이 알고 있다면 사랑해달라고 이리로 몰려올 텐데. 라스티나크는 보케르 부인이 개당 1리아르씩에 준비한 삶은 배를 씹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때 왕립 운송회사의 배달부가 살문에 달린 초인종을 울린 다음 식당에 나타났다. 그는 외젠 드 라스티나크 씨를 찾더니 그에게 2개의 자루와 서명할 서류를 내밀었다. 그때 라스티냐크는 보트랭이 그에게 던진 의미심장한 눈길에 마치 심한 채찍질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당신은 금술수 음료와 사격 훈련비를 낼 수 있게 되겠군. 그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보물선들이 도착했군요. 자루들을 쳐다보며 보케르 부인이 그에게 말했다. 미쇼노 양은 자신의 탐욕을 내보일까 봐서 돈에 눈길을 던지기를 두려워했다. 좋은 어머니를 두셨군요. 구티르 부인이 말했다. 선생은 좋은 어머니를 두셨어. 부하레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렇지. 엄마가 피를 짜내셨지. 당신은 이제 광대 노름을 할 수 있게 되었군. 사교육에 나가서 지창금을 낳고 머리에 복숭아 꽃을 꽂은 백작 부인들과 춤을 출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젊은이 사격장에 다니는 걸 잊지 마시오. 보트랭이 말했다. 보트랭은 적수에게 총을 겨누는 사람의 신용을 냈다. 라스티냐크는 배달부에게 팁을 주고자 했으나 그의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보트랭이 자기 주머니를 뒤지더니 20수구를 배달부에게 던져주었다. 당신은 신용이 좋아. 학생을 쳐다보며 그가 다시 말했다. 라스티냐크는 더 보시앙 부인 댁에 다녀왔던 날 심한 말을 주고받은 이후로는 그 사람이 견딜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일주일 동안 외젠과 보트랭은 마주쳐도 침묵을 지켰고 서로를 지켜보기만 하며 지냈던 것이다. 학생은 왜 그랬는지 자문을 해보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생각은 그것이 착상되는 힘과 정비례로 투사되어 박격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움직이는 것과 비견될 만한 수학적 법칙에 따라 뇌가 겨냥하는 곳을 때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결과는 다양한 것이다. 생각들이 들러붙어서 참화를 입히는 유약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튼튼하게 방비를 갖춘 성격의 사람들, 타인들의 의지가 거기에 부딪히면 성벽 앞에 떨어지는 포탄처럼 납작해져 버리고 마는 청동의 요셉과 같은 두개골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또한 강면 보루의 부드러운 흙 속에 맥을 못 쓰고 묻혀버리는 포탄처럼 타인의 생각이 부딪혀도 소멸되고 마는 물렁물렁하고 푹신푹신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라스티나크는 조그만 충격에도 폭발하고 마는 화약으로 가득 찬 머리를 지닌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생각의 투사나 감정의 전념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기이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인데 라스티나크는 너무도 젊고 활기차서 그런 생각의 투사나 감정의 전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정신적 관점은 삭 같은 그의 눈처럼 명석했다. 이중의 의미를 갖는 그의 말 하나하나는 신비스러운 폭을 지니고 전진과 후퇴의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갑옷의 허점을 간파해내는 능숙한 금객 같은 탁월한 사람들을 볼 때처럼 경탄을 자아내게 했다. 한 달 전부터 외전에게는 단점만큼이나 장점도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그의 단점은 사교계와 확장되어가는 욕망의 실현 때문에 그에게 요구되는 것이었다. 그의 장점들 가운데는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곧장 난관으로 돌진하는 남불적인 활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루아르강 너머에 사는 사람의 성격으로서 북부 사람들은 단점으로 여기는 성격이다. 북부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성격은 뮤라의 출세의 기운이었던, 이 뮤라는 나폴레옹 휘하의 장군으로서 나폴리의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성격은 뮤라의 출세의 기운이었던 동시에 그의 죽음의 원인이기도 했다. 그 때문에 남불린의 루아르강 너머의 대담성에 북부의 교활성을 적합시킬 줄 알면 그 사람은 완벽해지고 스웨덴 왕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스웨덴 왕은 나폴레옹 휘하의 장군이었다가 스웨덴 왕 카를 14세가 되어 현재의 스웨덴 왕조를 창설한 장바티스트 베르나도트를 말합니다. 스웨덴 왕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라스티냐크는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인지 적인지 알지 못한 채 오랫동안 보트랭의 포화 아래 머물 수가 없었다. 때때로 그에게는 이 기이한 인물이 자기의 열정을 꿰뚫어보고 자기의 마음을 훤히 읽어내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에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도 잘 밀폐되어 있어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스핑크스의 부동의 깊이를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주머니가 가득 찬 것을 느끼자 외제는 반발심이 일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커피의 마지막 몇 모금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는 보트랭에게 말했다. 왜 그러시오? 이 40대 남자는 차양의 넓은 모자를 쓰고 쇠 단장을 집어들면서 물었다. 그는 4명의 도독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듯한 사람답게 종종 그 쇠 단장을 휘둘러댔다. 돈을 돌려드리겠어요. 라스티냐크는 급히 자루 하나를 풀어 140프랑을 보케르 부인에게 세매주면서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주인 과부에게 말했다. 셈이 정확해야 좋은 친구죠. 섣달 금날까지 우리 계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100수를 좀 바꿔주세요. 좋은 친구가 셈이 정확하다. 후아레가 보트랭을 쳐다보며 반복했다. 20수 여기 있습니다. 라스티냐크가 가발을 쓴 스핑크스에게 돈을 내밀며 말했다. 당신은 내게 무언가 빚지는 것이 겁나는 것 같군? 보트랭은 청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길을 던지면서 소리쳤다. 그는 외제에게 야유와 조롱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외제는 그런 미소에 여러 번 분노를 터뜨릴 뻔했었다. 예, 그렇지요. 자기 방으로 올라가려고 일어서서 손에 2개의 자루를 들고 있던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 보트랭은 살롱 쪽으로 난 문을 통해 나갔고 학생은 청계참으로 통하는 문으로 막 나가려 하고 있었다. 더 라스티냐 콜라마 후장님, 당신이 내게 하신 말씀은 꼭 예의 바른 것이 아님을 아시겠지? 보트랭은 살롱의 문을 후려치면서 그를 냉랭하게 쳐다보는 학생에게로 다가오며 말했다. 라스티냐크는 계단 아래쪽 식당과 부엌 사이의 청계참으로 보트랭을 이끌면서 식당의 문을 닫았다. 그곳에는 정원 쪽으로 나 있는 문이 있었고 그 문 위에는 쇠 창살을 댄 긴 유리가 달려 있었다. 실비가 부엌으로부터 거기로 나왔는데 학생은 그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트랭 선생, 나는 후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라스티나 콜라마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 싸우겠어요? 미셔노 양이 무심한 태도로 말했다. 싸운다. 푸아레가 반복했다. 아니에요. 보케르 부인이 돈 무더기를 쓰다듬으며 대꾸했다. 그런데 저희들 보리스 밑으로 가는데요. 저 가엾은 청년이 어쨌든 오라요. 정원을 쳐다보려고 일어서면서 빅토린 양이 외쳤다. 방으로 올라가자 얘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쿠티르 부인이 말했다. 쿠티르 부인과 빅토린이 일어섰을 때 뚱보 실비가 문간에 나타나 그녀들의 통행로를 막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보트랭 씨가 우리 얘기 좀 해보자고 말하더니 외젠 씨의 팔을 잡고 두 사람은 아티초크 밭으로 걸어갔어요. 실비가 말했다. 이때 보트랭이 나타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케르 엄마, 아무 걱정 마세요. 보리수 아래서 권총 시험을 해볼 테니까요. 왜 외젠 씨를 죽이려는 거예요? 빅토린이 두 손을 모아지며 말했다. 보트랭은 뒤로 2걸음 물러서더니 빅토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엉뚱한 얘기로군. 그가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소리쳐서 가련한 소녀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저 젊은이는 아주 매력적이지 않아요? 당신이 내게 한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군, 아름다운 아가씨.
내가 당신 내 두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 주겠소? 구티르 부인이 자기 피후견인의 팔을 잡아 이끌면서 그녀의 귀에 대고 말했다. 그런데 빅토린, 너 오늘 아침에 좀 이상하구나? 나는 내 집에서 총을 쏘는 것은 싫어요. 이웃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이 시간에 경찰을 끌어들일 작정이에요. 보케르 부인이 말했다. 자, 진정하세요, 보케르 엄마. 조용히 해요. 우리는 사격하러 갑니다. 보트랭이 대답했다. 그는 다시 라스티나크에게로 가더니 그의 팔을 정답게 잡고 말했다. 35보 거리에서 내가 연속 5발을 스페이드 에이스에 명중시키는 것을 당신에게 증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당신의 용기는 꺾이지 않겠지. 당신은 내게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바보처럼 죽게 돼요? 물러서는 거군요. 외젠이 말했다. 내 화를 돋우지 마오. 오늘 아침은 춥지 않군. 우리 저기 가서 앉읍시다. 보트랭은 초록색 칠을 난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서는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못할 거요. 나는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 당신은 좋은 청년이고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소. 나는 당신을 좋아하오. 불사의 이름, 아니지. 보트랭의 이름을 걸고 말이지만 내가 왜 당신을 좋아하는지 이제부터 당신에게 얘기하겠어. 우선 나는 내가 낳은 자식처럼 당신을 잘 아는데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소? 당신의 꾸러미를 저기 놓으시오. 그는 둥근 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라스티냐크는 동꾸러미를 탁자 위에 놓고 앉았다. 그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얘기하더니 이제 마치 보호자처럼 구는 그 사람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호기심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이고 과거에 무슨 일을 했으며 또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몹시 알고 싶을 거요. 이복의 젊은이, 당신은 지나치게 호기심이 많아. 자, 서두르지 말지. 당신은 많은 얘기를 듣게 될 거요. 나는 불행했었소. 우선 내 얘기를 듣고 대답은 나중에 하시오. 내 과거 생활은 불행했다는 그 몇 마디 말로 요약되지. 나는 누구인가? 보트랭이지. 나는 무슨 일을 하는가? 내 마음에 드는 일. 이쯤에 둡시다. 당신은 내 성격을 알고 싶은가? 나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이나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는 사이좋게 지내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설사 그들이 내 정강이 뼈를 걷어 찬다 할지라도 나는 조심해 라고 말하지조차 않을 거요. 그렇지만 제기랄 나를 성가시게 굴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악마처럼 심술궂은 사람이요. 나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이 정도 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에게 일러두는 것이 좋겠지. 그는 침을 탁 뱉으며 말했다. 다만 꼭 그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나는 그자를 적절하게 죽이려고 애쓰지. 나는 당신들이 예술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요. 나는 벤베누토 첼리니의 회고록을 읽었소. 벤베누토 첼리니는 강렬한 개성과 정열을 지녔던 이탈리아의 조각가이며 검은 세공사로서 그의 유명한 회고록은 1822년에 프랑스어로 번역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벤베누토 첼리니의 회고록을 읽었소. 당신도 보았듯이 이탈리아어로 말이요. 오만한 쾌남아였던 그 사람에게서 나는 아무렇게나 인간을 죽이는 신의 섭리를 모방하는 법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소. 모든 사람에 맞서 혼자서 싸우며 행운을 끌어잡는다는 것은 해볼 만한 멋진 게임 아니겠소? 나는 현재의 사회적 무질서의 구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소. 젊은이, 결투란 어린애 장난이고 어리석은 짓이요. 살아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라져야 할 경우에 그것을 우연에 내에 맡긴다는 것은 바보짓에 틀림없지. 결투가 무엇인가? 그것은 동전의 앞이냐 뒤냐의 문제일 뿐이요. 나는 5발을 계속해서 스페이드 에이스에 겹쳐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것도 35보의 거리에서 말이야. 이런 보잘것없는 재주를 타고났을 때는 사람들은 자기의 적수를 틀림없이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게 마련이요. 그런데 나는 20보 거리에서 한 사람을 쏘았는데 그만 총알이 빗나가고 말았어. 상대방은 평생 권총을 만져보지도 못한 작자였어. 이것 좀 보. 이 기이한 남자는 조끼를 풀어 헤치더니 곰의 등처럼 털이 무성한 자기 가슴을 내보이며 말했다. 그 황갈색의 털은 외전에게 공포가 뒤섞인 일종의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그 풋내기가 글쎄 내 가슴 털을 태웠다오? 그는 라스티냐크의 손가락을 자기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에 갖다 대며 덧붙여 말했다. 그때 나는 어린애였소. 당신 나이인 21살이었지. 그때는 아직 무언가를
여자의 사랑이라든지 당신이 앞으로 경황 모르고 빠져들게 될 수많은 어리석음 같은 것들을 나도 믿고 있었어. 우리는 결투를 할 뻔하지 않았어. 당신이 나를 죽일 수도 있었겠지. 내가 땅에 쓰러졌다고 가정해보. 그럼 당신 처지는 어찌 되겠어? 도망쳐서 스위스에라도 가야 할 거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아버지의 돈을 축내야 할 거요. 현재 당신이 처해 있는 입장을 내가 당신에게 설명해 주겠소. 한데 나는 이 세상사를 검토해 본 끝에 택해야 할 두 개의 방편은 어리석은 복종 아니면 반항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의 우월함을 가지고 그 설명을 할 것이요.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소. 잘 알겠소? 당신의 지금 형편에서 무엇이 당신에게 필요한지 알고 있소? 100만 프랑이요. 그것도 시급히. 그 돈이 없으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신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생클루의 그물망 속에서, 이 생클루의 그물망은 세안강을 떠내려오는 시체들을 붙잡기 위해서 생클루 근처에 설치한 그물을 말합니다. 생클루의 그물망 속에서 버둥거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요. 100만 프랑, 그것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그는 외전을 쳐다보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 보트랭 아빠를 대하는 당신의 얼굴 표정이 좀 나아지는군. 100만 프랑 얘기를 듣더니 당신은 오늘 저녁에 만나요 라는 말을 듣고서 우유를 마시는 고양이처럼 혓바닥으로 입술을 핥으며 몸 치장을 하는 여자애와도 같군. 좋아요. 자, 우리 둘만의 얘기를 나눕시다. 젊은이, 당신의 형편은 다음과 같소. 우리 시골에는 아빠, 엄마, 대고모, 누이 둘, 남동생 둘이 있어. 그것이 성문의 명단이요. 아주머니가 누이들을 키우고 신부가 두 남동생에게 라틴어를 가르치러 오지. 가족은 흰빵보다 밤을 넣은 죽을 더 많이 먹고 아빠는 바지를 아껴 입으시고 엄마는 겨울옷 한 벌과 여름옷 한 벌을 겨우 갖고 계시고 우리 누이들도 그저 가능한 대로 꾸려가는 형편이요. 나는 남불지방에 있어 봐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매년 당신에게 1,200프랑씩 보내며 당신네 단지만한 땅떼기에서는 3,000프랑의 소득밖에는 못 올릴 경우 당신 집의 사정은 그처럼 뻔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식모 하나에 하인 하나가 있으며 아빠는 남자이시니 체면도 차려야 하지. 우리의 경우로 말하자면 우리에겐 야심이 있지. 우리는 보시한 가문을 친척으로 가지고 있으나 걸어 다녀야 하고 재산을 원하지만 동전 한 푼 없으며 보케르 엄마의 엉터리 식튀유를 먹으면서 포업으로 생제르망의 멋진 만찬을 좋아하고 초라한 침대 위에 누워 자면서 저택을 꿈꾸고 있소. 나는 당신의 욕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오. 이보게 젊은이, 야심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오. 어떤 남자를 찾느냐고 여자들에게 물어보면 야심가를 찾는다고 말할 거요. 야심가들은 다른 남자들보다 더 강한 허리와 철분이 더 풍부한 피와 더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는 법이요. 한데 여자는 자신이 강한 순간에 자신이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느끼게 마련이어서 힘이 거대한 남자를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것이라오. 비록 그런 남자에게 꺾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요. 내가 당신의 욕망의 목록을 만든 것은 당신에게 질문을 제기하기 위함이요. 그 질문은 다음과 같소. 우리는 늑대처럼 굶주렸고 우리의 이빨은 날카로운데 먹이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우선 법률책을 씹어먹을 수 있겠지만 그건 재미있지도 않으며 가르쳐주는 것도 없소. 그렇지만 해야겠지. 좋소. 변호사가 되고 또 후에는 중주의 재판소장이 되어 우리보다 가치 있는 불쌍한 작자들을 어깨에 도형수의 낙인을 찍어 감옥에 보내겠지. 부자들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말이요. 그건 뭐 대단한 것이 아닐 뿐더러 아주 먼 길이지. 우선 파리에서 2년간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요. 우리가 탐내는 깎아를 만져보지도 못한 채 쳐다보기만 하면서 말이요. 결코 만족하지 못하면서 항상 욕망한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요. 만약 당신이 생기 없고 연체동물 같은 성격의 소유자라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소. 그러나 우리는 사자같이 뜨거운 피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보짓을 저지를 만한 욕망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당신은 그 고통, 신이 만든 지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그 고통으로 쓰러지고 말 거요. 당신이 얌전한 사람으로서 우유만 마시면서 슬픔을 감내할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렇게 고결하다 해도 개라도 미쳐버리게 만들 만한 많은 권태와 궁핍을 겪은 연후에야 어떤 괴짜 녀석의 검사 대리로 출발할 것이고 도시의 한 귀퉁이에 파묻혀
마치 푸주간의 계획에 수프를 던져주듯 정부가 던져주는 1,000프랑의 봉급으로 살아가야 할 거요. 도덕들을 뒤쫓으며 지저대고 부자를 위해 변호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하라.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당신에게 후견자가 없으면 당신은 시골 재판소에서 썩어갈 거요. 30살경에 당신이 아직도 법복을 벗어 던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연봉 1,200프랑의 판사가 되겠지? 40여세에 다다르면 당신은 연수 약 6,000프랑을 가진 어떤 방앗간집 딸과 결혼하게 될 테지. 한심한 일이요. 그러나 후견자를 갖게 되면 당신은 30세에 연봉 1,000에큐의 초심 법원 검사가 되고 시장의 딸과 결혼하게 될 거요. 만약 당신이 마누엘 대신에 빌렐의 판례집을 읽는 식으로, 이 마누엘은 프랑스의 정치가이고 왕정복고 때 국회의원이었으나 자유주의파에 가담하여 정부의 스페인 파병에 반대하였다가 의회에서 축출당한 인물이고요. 빌렐은 프랑스의 정치가인데 우파 정치인으로서 왕정복고 때 대신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누엘 대신에 빌렐의 판례집을 읽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비열한 짓을 얼마간 하면 당신은 40세에는 검사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을 거요. 젊은이, 잘 들어두시오. 우리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양심의 상처를 입고 20년 동안 권태와 남모를 비참을 겪고 우리의 누이들은 시집도 못 가고 늙을지도 모를 일이요. 나는 또 프랑스에는 검사장 자리가 20개밖에는 없는데 그 자리에 대한 지망자는 2만 명이나 되며 그들 가운데는 한 계급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가족도 팔아먹을 악당들도 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는 영광을 갖고 싶소. 그 직업이 싫다면 다른 것을 알아봅시다. 더 라스티나크 남작은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가? 오, 좋지. 10년 동안 가난에 시달리며 매달 1,000프랑을 써야 하고 서재와 사무실을 가져야 하고 사교계에 출입하면서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 대리인의 옷자락에 입을 맞춰야 하고 법정을 혓바닥으로 썰어야 하는 것이지. 이 직업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끈다면 나는 두말 않겠소. 그러나 나이 50에 연간 5만 프랑 이상을 버는 변호사를 파리에서 5명만 찾아보시오. 어림없는 소리지. 그처럼 영혼을 더럽히느니 나는 차라리 해적이 되는 편을 택하겠소. 그런데다가 어디서 돈을 구하겠소? 그 모든 것이 유쾌한 일이 못되오. 우리는 여자의 지창금에서 방책을 찾을 수는 있어. 당신은 결혼하기를 원하오? 그건 당신의 목에 돌을 매다는 짓이지. 그리고 만약 당신이 돈 때문에 결혼한다면 우리의 명예감, 우리의 고결성은 어찌 되겠는가? 오늘 당장 인간의 관습에 맞서 방귀를 드는 편이 낫겠지. 만약 당신이 행복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아내 앞에 뱀처럼 눕고 장모의 발을 핥고 제기랄 암태지라도 진저리를 칠 만한 비열한 짓을 하는 것쯤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식으로 결혼한 여자와 산다면 당신은 하수구의 돌멩이처럼 불행해질 거요. 자기 마누라와 싸우는 것보다는 남자들과 전쟁을 벌이는 편이 차라리 낫소. 젊은이, 여기에 인생의 십자로가 있으니 선택하시오. 당신은 벌써 선택을 했지. 당신은 우리의 더 보시앙 사촌댁에 가서 사치의 냄새를 맡았소. 그리고 고리오 영감의 딸인 더 레스토 부인 집에 가서 파리 여인의 냄새를 맡았소. 그날 당신은 이마에 글씨를 새겨가지고 돌아왔는데 나는 그 글씨를 읽을 수 있었소. 출세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출세하겠다. 라는 글씨였지. 나는 혼자 생각했다. 브라보. 이 사람은 내게 어울리는 쾌남하구나 하고 말이에요. 당신에게는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당신은 당신 누이들의 피를 짜내서 오빠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누이들의 돈을 다소간 사취하게 마련이요. 100수짜리 동전보다 밤이 더 많은 고장에서 뽑아낸 당신의 1,500프랑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 돈은 농작물 약탈에 나선 병사들처럼 곧 사라지고 말겠지.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소? 일을 할 거요? 당신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식의 일이라는 것은 푸아레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노년기에 이르러 보케르 엄마의 하숙집에 방 하나를 얻게 하는 것이 고작이요. 급속한 출세가 당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5만 명의 청년들이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인 것이요. 당신은 그 숫자의 한 단위요. 당신이 해야 할 노력과 전투의 치열함을 잘 생각해 보시오. 5만 개의 좋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항아리 속의 거미들처럼 서로를 잡아먹어야 할 것이요. 이곳 파리에서 어떻게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지 알고 있소? 천재의 광채 아니면 타락의 능란함에 의해서이지. 사람들이 패거리 속으로 대포알처럼 뚫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패스트균처럼 스며들어 가야만 하오. 정직이란 아무짝에도 쓸모없소. 사람들은 천재의 위시에는 굴복하면서 천재를 미워하고 또 중상모략하려고 애쓰지. 천재란 나누지 않고 독점하니까 말이요. 그러나 천재가 버티면 사람들은 굴복하게 마련이요. 요컨대 천재를 진흙 속에 묻어버릴 수 없을 때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 천재를 경배하는 것이죠. 타락은 비일비재하고 재능은 희귀한 법이요. 이렇듯 타락은 흔해 빠진 평범성의 무기여서 당신은 그 타락의 극치를 도처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요. 통틀어서 6,000프랑의 봉급밖에 못 받는 남편을 가진 여자들이 자기들 화장 비용으로 1만 프랑 이상을 소비하는 것을 당신은 보게 될 거요. 당신은 봉급 1,200프랑짜리 사무원들이 토지를 사들이는 것도 보게 될 거요. 또 당신은 롱샹의 차도 중앙을 달리고 있는 프랑스 귀족은 의원 아들의 마차를 타기 위해서 여자들이 몸을 파는 모습도 보게 될 거요. 당신은 가엾은 바보 고리오 영감이 자기 딸이 배사한 엄을 갚아주어야 하는 것을 보았소. 그 여자 남편의 연수입이 5만 프랑이나 되는데 말이요. 당신은 파리에서 흉측한 업무와 부딪히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것이요. 이 채소 한 포기에 내 목을 걸고 단언하건대 당신의 마음을 끄는 돈 많고 아름답고 젊은 여자라면 어느 여자의 집에라도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은 함정에 걸려들 것이 틀림없소. 모든 여자들은 법률에 얽매여 있고 모든 문제에서 남편들과 싸움을 벌이는 법이라오. 여자들이 애인, 의상, 자녀, 살림 또는 허영을 위해 행하는 거래를 당신에게 다 설명하자면 끝이 없을 거요. 미덕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는 틀림없이 아주 드물지. 따라서 정직한 사람은 공통의 적이 되는 거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오? 파리에서는 정직한 사람이란 침묵을 지키면서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요. 자기들 노동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도처에서 일만 하는 그 가엾은 노예들 얘기는 하지 않겠소. 나는 그들을 신이 만든 둔재들의 집단이라고 부르지. 분명히 그 어리석음의 꽃에는 미덕이 있지만 거기에는 비참이 따르는 법이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에 결석하는 나쁜 장난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벌써부터 그 충직한 사람들의 찌푸린 얼굴이 보이는 것 같소. 그러니 당신이 신속히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거나 부자처럼 보이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는 큰 도박을 해야 하오. 안 된 말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째째한 속임수를 쓰게 되지. 당신이 뛰어들 수 있는 100가지 직업에서 신속하게 성공하는 사람은 10명쯤 있을 거요. 대중은 그들을 도둑놈들이라고 부르지. 이제 당신의 결론을 끌어내 보시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인생의 모습이요. 그건 부엌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 없고 부엌과 똑같이 악취를 풍기는 것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면 손을 더럽혀야 하는 것이요. 다만 손을 깨끗이 씻는 법을 알아두시오. 우리 시대의 모든 윤리는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처럼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기 때문이요. 나는 세상을 알고 있거든. 내가 세상을 비난한다고 생각하오. 천만의 말씀이지. 세상은 항상 이와 같았소. 도덕군자들도 세상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을 거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지. 때로는 다소간 위선자이기도 하고 바보들은 인간이 품행이 바르니 그러니 하고 떠벌리는 것이요. 나는 민중을 위해서 부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요. 인간은 상류층이건 하류층이건 중류층이건 다 마찬가지니까. 인간이란 이 고등동물의 100만 명 단위마다 10명쯤의 대단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심지어 법률도 넘어서 있어. 나는 그런 부류에 속하오. 당신도 탁월한 인간이라면 머리를 높이 쳐들고 일직선으로 돌진하시오. 그러나 선망, 비방, 범용성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모든 사람에 대항해 싸워야 할 것이오. 나폴레옹도 오벌이라고 불리는 국방 대신을 만나서 식민지로 쫓겨날 뻔했었소. 깊이 생각하시오. 매일 아침 전날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지를 살피시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당신에게 아무도 거절하지 못할 제안 하나를 하겠소. 내 얘기를 잘 들으시오.
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 내 생각이란 예를 들어 미국 남부 같은 곳에 가서 10만 에이커쯤의 대영지 가운데서 족장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요. 나는 대농원주가 되어 노예들을 거느리고 소떼며 담배며 목재를 팔아 수백만 금을 벌고 내 의지를 펼치며 석고로 만든 굴 속에 웅크리고 사는 것 같은 이곳에서는 꿈도 못 꿀 생활을 영위하면서 군주처럼 살고 싶소. 나는 대시인이요. 나의 시, 나는 그것을 글씨로 쓰지 않소. 나의 시는 행동과 감정으로 성립되는 것이요. 지금 나는 겨우 40명의 흑인 노예를 가질 만한 5만 프랑을 소유하고 있어. 한데 나는 20만 프랑이 필요하오. 왜냐하면 족장 같은 생활에 대한 나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200명의 흑인 노예를 원하니까. 흑인 노예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오? 그들은 몸만 다 자란 어린애들 같아서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호기심 많은 검사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요구하지 않소. 그 검은 자본을 가지고 나는 10년이면 3, 400만 프랑을 벌게 될 거요. 내가 성공을 거두면 아무도 나에게 너는 누구냐고 묻지 않을 것이요. 나는 400만 프랑의 신사이고 미국 시민일 것이요. 나는 50세가 될 것이고 나는 아직 쇠약하지 않을 것이고 내 방식대로 인생을 즐길 것이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당신에게 100만 프랑의 지참금을 구해주면 나에게 20만 프랑을 주겠소? 20% 커미션. 그게 너무 비싼가? 당신의 귀여운 아내에게 사랑을 받도록 하오. 일단 결혼한 후 2주일 동안은 불안과 회한을 나타내 보이고 슬픈 모습을 해 보이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연극을 좀 한 후에 내 사랑 하고 말하면서 키스와 키스 사이에 20만 프랑의 빚을 졌다고 아내에게 선언하는 거요. 가장 품이 있다는 청년들이 매일같이 이런 희극을 연기하는 것이요. 젊은 여인은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남자에게는 돈 지갑 여는 것을 거절할 수 없는 법이요. 당신은 그 돈을 잃는다고 생각하시오? 그렇지 않소. 당신은 사업에서 그 20만 프랑을 되찾을 수단을 발견할 것이요. 당신의 돈과 재능을 가지고 당신은 원하는 만큼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거요. 그러니 당신은 6개월 만에 자신의 행복, 사랑하는 여인의 행복, 그리고 또 보트랭 아빠의 행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요. 나무가 없어서 겨울에 입김으로 손을 녹이는 당신 가족의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요.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것이나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놀라지 마시오. 파리에서 이루어지는 60건의 멋진 결혼 가운데 47건은 이와 유사한 거래로 성사된다. 공정인 회는 강요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스티냐크는 보트랭의 말을 가로막으며 탐욕스럽게 물었다. 할 일은 거의 없소. 이 사람은 낚시 끝에 물고기가 끌려든 것을 느끼면서 낚시꾼이 짓는 말없는 미소와도 흡사한 기쁨의 표정을 내보이며 대답했다. 내 얘기를 잘 들으시오. 불행하고 비참한 가엾은 아가씨의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스펀지와 같소. 감정의 물방울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곧 팽창하는 마른 스펀지 말이요. 다가올 행운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고독과 절망과 가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젊은 여자의 환심을 사는 일. 그건 손에 트럼프의 최고 패를 들고 있는 것과 같고 복권의 당첨 번호를 미리 아는 것과 같으며 확실한 뉴스를 알고서 공채에 투자하는 것과 같소. 당신은 기둥 위에 깨어질 수 없는 결혼을 구축하는 셈이요. 그 아가씨에게 수백만 금이 굴러 들어오면 그녀는 그 돈을 마치 돌멩이처럼 당신 발밑에 던질 거요. 이 돈을 가져요. 알프레드. 돈을 가지라니까 외젠. 아돌프건 알프레드건 외젠이건 간에 그녀를 위해서 희생할 재치를 부릴 수만 있었다면 그녀는 이렇게 말할 거요. 내가 말하는 희생이란 헌 옷을 팔아 카브랑블레 식당에 가서 함께 버섯을 넣은 빵을 사 먹고 저녁에는 앙비기 코미크 극장에 가고 그녀에게 쇼를 사주기 위해 자기 시계를 전당포에 잡히는 것 정도를 뜻하는 거요. 예를 들어 여자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눈물을 가장하려고 편지지 위에 물방울을 뿌리는 식의 경박한 연애 편지나 많은 여자들이 집착하는 가벼운 사랑의 은사 같은 것은 얘기하지 않겠소. 당신은 애정의 언어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듯이 보이니까. 알다시피 파리는 신세계의 밀림 같아서 일리노이족, 휴론족 등 수십 종의 야만족들이 활동하면서 갖가지 사회적 사냥의 산물을 먹고 사는 곳이요. 당신은 수백만 금의 사냥꾼인 셈이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당신은 올가미
끈끈이 미끼새 등을 써야 하오. 여러 가지 사냥법이 있지. 어떤 사람들은 지창금을 사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 사냥을 하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낳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문 구독자들을 손발을 묶어 팔아먹는다오. 자기 사냥 망태기를 가득 채워 돌아오는 자는 갈채받고 환대받고 상류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요. 환대하는 이 풍토를 인정합시다.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와 상대하고 있는 것이요. 유럽의 모든 수도의 오만한 귀족 사회들이 야비한 백만장자를 자기들의 반열에 받아들이지 않는데 반해 파리는 그에게 두 팔을 벌리고 그의 연회에 달려가고 그의 만찬에서 식사를 하며 그의 야비함에 건배를 하는 것이요. 하지만 어디에서 그런 아가씨를 찾죠? 외전이 물었다. 바로 당신 앞에 있어. 빅토린 양 말입니까? 맞았어. 어떻게 해요? 그녀는 벌써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당신의 귀여운 더 라스티냐 그 남자 부인이. 그 여자는 동전 한 푼 없어요. 외전이 놀라서 말했다. 바로 그 점이요. 두 마디만 더 얘기하면 모든 사정이 밝혀질 거요. 아버지 타유페르는 혁명기에 자기 치고 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늙은 악당이요. 그는 평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호탕한 사람이지. 그는 은행가로서 페레데리크 타유페르 회사의 주요 출자자라오. 그 사람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빅토린을 희생시키고 아들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주려 하고 있어. 나는 이런 불공정을 좋아하지 않소. 나는 돈키호테와 같소. 나는 강자에 맞서 약자를 보호하기를 좋아하거든. 만약 신의 뜻이 그에게서 아들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타유페르는 자기 딸을 다시 받아들일 거요. 그는 본능적인 어리석음으로 누가 되었든 한 명의 상속자를 원하는데 더 이상 애를 낳을 수는 없는 사람이라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빅토리는 부드럽고 상냥한 아가씨요. 그녀는 곧 감정의 채찍으로 자기 아버지를 감싸서 독일 팽이처럼 그를 돌리게 될 거요. 그녀는 당신의 사랑에 너무도 민감해서 당신을 잊지 못할 것이고 당신은 그녀와 결혼하게 될 거요. 나는 섭리의 역할을 맡아서 신의 뜻을 조종할 거요. 나에게는 내가 희생적으로 돌본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루아르 군의 대령으로서 최근에 근위대에 복무하게 된 사람이요. 그는 내 충고를 들어서 과격 왕당파가 되었어. 그는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 바보가 아니거든.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충고가 또 있다면 그건 당신의 언약이나 견해에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변함없는 견해를 요구할 때는 그걸 팔아버리시오. 자기의 견해를 결코 바꾸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항상 외골수로 나가는 사람이고 무류성을 믿는 바보인 것이요. 원칙이란 없고 사건들만 존재하는 것이요. 법이란 없고 상황만이 존재하는 것이요. 뛰어난 인간은 사건과 상황에 결합해서 그것을 이끄는 것이지. 고정된 원칙과 법이 존재한다면 국민들은 우리가 셔츠를 갈아입듯이 원칙과 법을 바꿀 수는 없을 거요. 한 인간이 국민 전체보다 반드시 더 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요. 프랑스의 최소한의 봉사밖에 안 한 사람이 항상 공화주의자였다는 이유로 해서 존경받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라파예트라는 표차를 붙여서 라파예트는 미국의 독립전쟁을 도왔던 프랑스의 장군이며 정치가였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라파예트라는 표차를 붙여서 박물관의 기계들 사이에나 처박아 두는 것이 좋을 인물이요. 반면에 인간들이 요구하는 서약을 면전에서 무시할 만큼 인간들을 경멸하였다고 하여 모두들 그에게 돌을 던지게 된 공작은 이 공작은 프랑스의 정치가였던 탈레랑을 뜻합니다. 이 공작은 비뇌에서 프랑스의 분화를 저지해서 그에게는 영예의 관을 씌워줘야 마땅할 텐데 사람들은 그에게 진흙을 던지고 있어. 나로 말하면 나는 사건들을 잘 알고 있어. 나는 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쥐고 있지. 그것으로 충분해. 하나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의견 이치를 볼 수 있는 세 사람을 만나보게 되는 날에는 나도 확고부동한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거요. 하지만 오래 기다려야겠지. 법정에서 하나의 법조문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는 세 사람의 판사를 찾아보기도 힘들어. 조금 전의 내 친구 얘기로 돌아갑시다. 내가 말만 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매달 수도 있을 사람이요. 이 보트렌 아범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 가엾은 제 누이에게 일백수도 보내주지 않는 그 못된 오라비에게 싸움을 걸 테고 여기서 보트렌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어 자세를 취하더니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돌진하는 금술 교사의 동작을 해보이며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묻어버리는 것이지. 끔찍한 얘기로군요. 농담하자는 겁니까, 보트랭 씨? 외전이 말했다. 자, 좀 진정하시오. 보트랭이 다시 말했다. 어린애 같은 소리는 하지 마시오. 하지만 그러고 싶으면 붕괴하고 격분해 보시오. 내가 파렴치 아니고 악당이고 불량배고 강도라고 말해도 좋소. 그러나 나를 사기꾼이나 스파이라고 부르지는 마시오. 자, 욕설을 퍼부어보.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소. 당신 나이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나 역시 그랬었소. 다만 깊이 생각해 보시오. 당신은 언젠가는 더 나쁜 짓을 할 거요. 당신은 어떤 예쁜 여자에게 아양을 떨고 돈을 받게 될 거요. 당신은 벌써 그런 생각을 했지 않소? 사랑을 이용하지 않고서야 당신이 어찌 성공할 수 있겠소? 이보시오. 나의 친애하는 학생. 덕성은 분할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지.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을 속죄한다는 얘기들을 하오. 회개의 행위로 죄를 면한다는 이론은 그저 멋진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요. 사회적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도달하기 위하여 여자를 유혹하고 가정의 자녀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리는 짓. 요컨대 쾌락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의 목적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모든 파렴치한 행위들이 믿음과 희망과 자비의 행위들이라고 당신은 생각할 수 있소? 하룻밤 사이에 어린애에게서 재산의 반을 빼앗는 댄디는 어째서 2달간의 감옥살이만 하고 가중 정상의 상황에서 1,000프랑짜리 지폐 한 장을 훔치는 가련한 녀석은 어째서 도영장에 끌려가야 하는 것이요? 이것이 당신네의 법률이라는 것이지. 부조리하지 않은 법조문이란 하나도 없소. 장갑을 끼고 간사한 은사를 농하는 인간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주는 살인을 범하오. 살인범은 쇠지뢰를 가지고 대문을 여오. 밤에 일어나는 2가지 일들이지.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일과 당신이 언젠가 행하게 될 일 사이에는 피를 좀 더 흘리느냐 덜 흘리느냐의 차이밖에는 없소. 당신은 이 세상에 고정된 어떤 것이 있다고 믿고 있소. 인간들을 경멸하고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보아두시오. 명백한 근거가 없는 큰 성공의 비밀은 망각된 범죄인 것이오. 왜냐하면 그 범죄는 깨끗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그만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 자신까지도 의심스럽게 만드는군요. 이 순간에는 감정만이 나의 모든 지식입니다. 편할 대로 생각하오. 애송이 같으니라고. 나는 당신이 좀 더 강하리라고 생각했소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소. 하지만 마지막 한마디만 하지. 보트랭은 학생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나의 비밀을 알고 있소. 당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청년이라면 그 비밀을 잊을 줄도 알 것입니다. 그 말 참 잘했소. 내 마음에 두어. 알다시피 다른 사람이라면 당신보다 덜 세심할 거요. 당신을 위해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기억해 두시오. 당신에게 2주간의 시간을 주겠소.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하시오. 참 무쇠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로군. 발밑에 지팡이를 끼고 태연하게 사라져가는 보트랭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라스티냐크는 혼자서 생각했다. 더 보시앙 부인이 완곡한 표현으로 내게 말해준 것을 저 사람은 노골적으로 얘기했어. 그는 강철 발톱으로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구나. 나는 왜 더 뉘신겐 부인 집에 가고자 하는 것인가? 저 사람은 내가 동기를 갖게 되자마자 그것을 알아챈 거야. 요컨대 저 날강도 같은 자는 사람들과 책들이 여태껏 미덕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 주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얘기해 주었단 말이야. 미덕은 타협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면 나는 내 누이들의 돈을 도둑질한 것이 아닌가? 그는 테이블 위에 돈꾸러미를 내던지며 말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어지러운 상념에 빠져 있었다. 미덕에 충실하고 숭고한 순교를 한다. 헛된 소리지. 모든 사람이 미덕을 믿지만 그러나 누가 덕성스러운 사람인가? 국민들은 자유를 숭배하지만 그러나 이 지상에 자유로운 국민이 어디 있는가? 나의 청춘은 아직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푸르다. 높고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거짓말하고 굴복하고 굽실거리고 다시 일어서서 아첨하고 속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이미 거짓말했고 굴복했고 굽실거린 사람들의 하인이 되는데 동의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공범자가 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섬겨야만 한다. 안 되지. 나는 고귀하고 성스럽게 공부하기를 원한다. 나는 밤낮으로 공부하고 나의 노고의 대가로서만 성공을 얻고 싶다.
그것은 가장 더딘 성공의 길이겠지만 그러나 매일같이 나의 머리는 아무런 꺼림칙한 생각 없이 베개 위에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 자신의 생활을 바라보며 그것이 백합꽃처럼 순결함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 있겠는가? 나와 나의 생활, 우리는 청년과 그의 약혼녀와 같다. 보틀레는 나에게 결혼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었다. 제기랄 내 머리가 도는 것 같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구나. 마음이 최선의 안내자이지. 외제는 제단사가 찾아왔다고 알려지는 뚱보 실비의 목소리를 듣고 몽상에서 깨어났다. 그는 돈뭉치 2개를 들고 제단사 앞에 나타났는데 그런 상황이 불쾌하지 않았다. 그는 야회복들을 입어본 다음 다시 새로 만든 아침 옷을 입어보았는데 그 옷차림은 그의 모습을 완전히 달라 보이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더 트라이우시에 못지않다. 마침내 나는 신사의 모습이 되었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고리오 영감이 외전의 방에 들어오며 말했다. 이보세요. 더 뉘신겐 부인이 출입하는 집들을 아느냐고 나에게 물었었죠? 예. 그런데 그 애는 다음 물요일에 더 카리글리아노 원수의 무도회에 간다오. 만약 당신이 그곳에 갈 수 있다면 내 2 딸들이 즐겁게 지냈는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요컨대 모든 사실을 나한테 말해 주시오. 고리오 영감님,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아셨지요? 외제는 고리오 영감을 난로불 곁에 앉게 하면서 물었다. 그 애의 하녀가 나에게 말해 주었죠. 나는 테레즈와 콩스탕스를 통해서 그 애들이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죠. 그는 기쁜 모습으로 대답했다. 이 노인은 애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애인의 소식을 전해 듣는 계략에 행복해할 만큼 아주 어린 연인과 흡사해 보였다. 당신은 그 애들을 보겠죠? 그는 고통스러운 부러움을 순진하게 드러내 보이며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보시앙 부인 댁에 가서 원수 부인에게 저를 소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외제는 이렇게 대답했다.